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담보물권으로 들어왔죠. 담보물권 첫 번째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좀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니까 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먼저 347페이지 그림을 좀 보자고요. 일단 기본적인 유치권의 개념은 뭐냐면, 안 갚으면, 변제 안 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유치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안 갚으면 못 돌려주겠다. 거부할 수 있는 담보물권이 유치권이다. 자, 유치권은 성립 요건인데, 일단 타인 소유의 물건입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 및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은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타인의 소유 물건이다. 그래서 타인의 소유 물건이어야 되므로, 첫째,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물건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객체는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타인 소유 물건을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면 그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어요.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 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간접 점유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직접 점유자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 직접 점유자가 만약에 그 물건의 소유자 채무자라면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반환해 줬다는 거죠. 따라서 형식적으로 간접 점유라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수험적으로 간접 점유라도 상관은 없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점유, 불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데, 다만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자신이 적법한 점유자임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므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충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상대위권도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채권이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필요비, 유익비나 공사대금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되는 데 반해서 임대차 보증금이다, 권리금이다, 매매대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계약, 매매계약이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과거에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가 시험에 잘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유익비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성립 요건인 거죠. 자, 효력입니다. 자, 유치권은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제3자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경락인에 대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경매로 인해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락인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제3자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경락인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제3자나 경락인에 대해서 직접 변제해달라, 상환해달라,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도 담보물권으로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권이 있죠. 다만 우선 변제권 없다. 다시 말하면 경매 대금에서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간이 변제 중단권 인정이 되고요. 또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유치권자에게 별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별제권이라는 말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도로 돈을 다 달라, 돈을 완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별제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별제권은 실제로 유치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에게도 별제권이 인정이 되고요. 저당권자에게도 별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아울러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느냐? 있다. 다만 수취한 과실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한 거죠. 다시 한번요.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임차인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죠?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했을 때 그 원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가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월세 차임 지급해야 됩니다. 사용 수익했으니까. 다만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설명드렸죠?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다른 말로 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의 소멸 청구권이 나와 있죠. 일단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 즉시 유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 타 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유치권의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349페이지까지 설명드렸고, 350페이지 오시면 유치권의 소멸에서 나와 있죠.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나오죠. 자, 보시면 유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될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351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저당권이 나오죠. 일단 의의는 뭐냐면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대표적인 약정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설정계약과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 그림 보시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이 사람은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당권자는 채권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요.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쫓아가기 때문에 저당권자,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우측에 그림이 나와 있죠.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됐더라도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니까. 꼭 그러느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단 말이 필요하지 말까요? 아무튼 을이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인데, 그러면 갑이 뭐죠? 채무자겠죠?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요 저당권자 명의를 병합으로 설정 등기를 했죠. 그러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이기 때문에 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꼭 그러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요 제3자도 채권자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요. 또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 제3자를 채권자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효력인데, 저당권의 객체인데, 일단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고요. 물건 중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입니다. 다만 물권의 객체가 권리인 경우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의 객체가 물권 중에 저당권이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저당권의 기본적 효력입니다. 첫째,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다만 압류를 하게 되면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압류하지 않고 있다면 저당권은 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지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저당권이 효력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죠.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인데 원본, 이자, 위약금 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원본, 이자,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연배상금은 변제기 이후에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에 하여 담보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자는 기간에 제한이 없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종물이라면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 따지지 않고요. 부합이 됐다면, 종물이라면 무허가인지 허가받았는지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요. 또 부합이 됐다면 그것이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목적물이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했을 때 그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죄송합니다. 다시요. 자, 1층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층 건물이 2층으로 중축이 됐어요. 중축이 됐을 때 이 저당권액이 2층까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여부는 오로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만 따진다는 것.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져서 경락인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원칙적으로 1층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2층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원칙적으로 증축된 부분은 부합이 되니까요. 물론 2층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도 고려하지 않고요. 또 경매 과정에서 이 증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력에 당연히 미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력이 2층에는 미치지 않을 테니까 경락인은 1층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35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고요. 352페이지 오시면 쭉 나오죠.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것은 35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법정 저당권이에요. 일단 법정 저당권에 대해서는 1. 임차지상에 대한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 요것만 법정 저당권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 있고요. 이거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연체 차임 등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게 뭐죠? 법정 저당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인데 이런 얘기죠. 자, 건축계약, 도급계약을 통해서 수급인이 열심히 건물을 신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급인인 채무자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일방적으로 승낙 없이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청구에 기해서 채무자인 도급인인 토지 소유자인 도급인이 승낙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저당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라는 이유로 법정 저당권이라는 이유로 저당권 설정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되는 법정 저당권은 1번 임차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이고요.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충구권의 저당권은 법정 저당권이 아니기 때문에 도급인의 승낙과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부동산 수급인이 비로소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효력해가지고 목적물의 범위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우측에 보시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해가지고 과실은 수취권이 없고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디귿번 저당 목적 토지의 건물이죠. 일단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 미치지 않고요. 또 저당권의 실행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비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는데, 일괄 경매권은 뒤에서 보자고요. 자, 리을번에서 물상대의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일단 물상대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계속 미친다면 이걸 우리가 물상대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그 가치 변형물에 저당권이 계속 미치는 성질을 우리가 물상대의라고 하고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물상대의권이 인정되는 자는 저당권자와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에게도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죠. 그렇지만 전세권자에게는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멸실훼손 공용징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치 변형문,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에 계속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요 가치 변형물이 생기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다면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외에도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계속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이 되냐면 전세권에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을 이유로 소멸되게 되면 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겠죠. 근데 다행히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가치 변형물이 뭐가 나오는 거죠?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함으로써 계속해서 이 전세금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것들 중에 뭐죠? 물상대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가치 변형물,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그 목적물이 매매가 되더라도, 매매 대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므로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권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돼요.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일반 채권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급 전 인도 전에
압류하는 사람이 꼭 저당권자일 필요는 없고요.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 인정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2번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 해가지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세권에 설명드렸던 경매 얘기로 대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에서 배웠던 그 경매 얘기로 대치되는 거니까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법정 지상권이 나오는 거죠. 자, 건물이 있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당시. 근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상권을 했던 얘기죠. 그럼 역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거라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박스입니다. 토지만 경매됐을 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서 건물은 철거당하게 되는 거죠. 자,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일괄 경매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철거당하지는 않겠죠. 다만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고요.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념이에요. 주의할 점이 첫째, 토지만 경매할지 토지와 건물 일과 경매할지 채권자 마음이다. 두 번째,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 건물의 소유자라면 그때는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 건물이 신축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하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은 철거당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이때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경매에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이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신축하고 갑이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제3자인 병이 신축하고 병이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병이 신축한 건물이더라도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면 이때는 일괄 경매가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갑이 신축했더라도 현재 그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가 돼서 병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제3취득자의 보호가 나오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일단 제3취득자라는 건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게 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특징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거죠. 보호해 줍니다. 첫째,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또 변제하게 되는 금액은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저당권인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까지만 변제하면 되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제3취득자도 경매인, 경락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변제하지도 못하고 경락도 못 받아서 쫓겨나게 됐다면 제3취득자가 지급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355페이지 3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